엄마 때문에 창피해. 자식에게 짐 취급당한 76세 어머니의 눈물 버려진 어머니의 절규.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제발요. 제발 부탁해요. 결혼식장에서도 하다못해 손자. 돌잔치에서도 솔직히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왜 그런 옷차림으로 오시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제가 성공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아시잖아요. 태서야 내 아비가 평생의 꿈과 열정, 젊음을 바친 복사집이었고 내가 그 복사집의 복사기 소리와 장기판의 뚝 소리를 자장가 삼아 컸는데 내가 그 복사집 덕분에 명문 대학까지 갔고 지금 그럴싸한 직장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내 어미가 그렇게 창피하니? 그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복사기 위에 놓인 장기 두는 소리가 내 놀이터 소리였는데 내 추억의 전부였는데 엄마,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젠 좀 인정하세요, 복사집. 아줌마 장기왕의 아내라는 구시대적인 꼬리표 좀 떼어내시라고요.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제발 좀 독립하세요. 자식들 인생의 짐이 되지 말아야죠. 저희한테 짐이 되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혜진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늘 말했어요. 어머님 인생은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한다고요.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50년을 내 젊음과 꿈을 송두리째 바쳐서 너희 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친 내가 그렇게 짐이 되니? 그래,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고 했어. 그때는 왜 그런 잔인한 말을 했는지 도저히 몰랐어. 의아하고 서운했지. 그런데도 난 너희를 믿었는데 내 아들, 내 딸만큼은 다르다고 굳게 믿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차가운 대사들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셨나요? 설마 내 자식이 저럴 리가?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자신의 삶은 돌보지 않았던 한 어머니, 올해 76세 장영자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장장 70여 년의 고단한 인생을 함께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 그녀는 대학가의 전설, 장기왕의 아내이자 50년간 낡은 복사기를 지키며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인쇄했던 복사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정말 그녀 자신의 것이었을까요? 평생 타인의 꿈과 삶을 위해 자신을 녹여냈던 한 여인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배신과 외면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 장영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눈물과 회한 그리고 용기와 희망의 위대한 서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장영자님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하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가 됩니다. 제 이름은 장영자입니다. 올해로 76살이 되었죠. 참 오랜만에 제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장기왕의 아내, 복사집 아주머니로만 기억해요. 제 이름 석자를 마치 독립된 인격체처럼 존중하며 불러주는 사람은 남편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정말 없었어요. 24살에 시집와서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이고 아내의 숙명이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제 꿈, 제가 좋아하는 취향, 저만의 시간, 그 모든 것은 사치였고 생각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장기판에는 언제나 남편의 장기말과 아이들의 학업만이 놓여 있었죠. 신혼 때는 정말 가난의 쓴맛을 달고 살았어요. 남편은 대학가 한켠에 작디작은 복사집을 열었어요.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가 훌쩍 넘어야 문을 닫았죠. 제 일과는 그보다 더 빨랐어요. 아침밥, 남편과 아이들의 도시락, 틈틈이 하는 집안일, 그리고 쉴 틈 없는 가게 일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는 특별한 매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장기 실력이었죠. 전국대회에 나갈 만큼 실력이 좋았던 남편은 가게 한쪽에 장기판을 펴놓았고 그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장기왕의 복사집이라는 전설이 되었죠. 전국의 장기 고수들이, 학생들이, 심지어 교수들까지 택시를 타고 다른 동네에서도 장기 한 판 하러 왔어요. 복사집 수입보다 장기 두면서 받은 팁과 성금이 가게에 더 큰 도움이 되었죠. 남편은 장기로 딴 돈을 항상 제게 주며 여보, 이 돈만큼은 우리만의 비자금으로 모아두자. 아이들 뒷바라지하다가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쓰자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고마웠을 뿐이죠. 아들 태서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박사 만들자 했죠. 딸 지우도 태어났고요. 저는 새 옷 한 번 제대로 사입은 적 없지만 아이들 옷만큼은 깨끗하고 예쁜 걸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사입혔어요. 제 자신은 언제나 복사집 아주머니 옷차림이었죠. 아이들은 장기판의 뚝소리와 복사기 돌아가는 기계음을 자장가 삼아 무럭무럭 자랐죠. 그 소리가 곧 삶의 활기였으니까요. 15년이 지나 복사집은 대학가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저희는 그 작은 가게에서 나온 땀과 눈물이 섞인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고생이 값진 것만 같았어요. 제 희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값진 희생이 나중에는 아이들의 눈엔 촌스러움과 창피함으로 비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니,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복사집은 더 이상 그들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아들 태서는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저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버지가 복사집을 한다는 것, 장기왕이라는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 너무 창피했나 봐요. 엄마, 제발 학교 앞에 오지 마세요. 친구들이 아빠 장기판 구경하러 간다고 놀려요. 저한테 장기왕 아들이라고 놀린다고요. 제발요. 다른 엄마들은 다 멋진 차 타고 오시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저 좀 채면 좀 세워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콱 막혔어요. 마치 1000근짜리 쇠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딸 지우는 오빠와 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기왕이야. 장기로 돈도 벌어. 하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 말 한마디에 그날의 모든 상처가 기적처럼 치유됐어요. 역시 딸이구나 했죠. 하지만 태서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지우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태서는 대학에 들어간 후 저희와의 연락을 극도로 끊었고
복사집은 그의 SNS에서는 완전히 지워버린 흑역사가 되었죠. 복사집의 주인공이던 아버지는 아들의 삶에서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딸 지우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엄마, 옷 좀 바꿔 입으세요. 저 좀 창피해요 라는 말이 점점 날카롭게 늘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희의 희생과 헌신은 구차한 가난의 흔적으로만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제 인생 제가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성공이 중요해요. 친구들한테 절대 복사집 한다는 말하지도 마시고요. 괜히 저품이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에 우리만 알아주면 되지,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지라는 스스로를 속이는 위로를 담았죠. 하지만 그건 이미 무너진 마음을 붙잡으려는 덧없는 노력이었어요. 가슴 한켠에는 날카로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여전히 저희 전부였습니다. 태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하늘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장기 두시던 남편이 갑자기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뇌출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죠. 의사 선생님은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복사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홀로 마련해야 했죠. 하루는 병원 간병, 하루는 밤늦은 시간까지 하는 식당 알바, 하루는 집안일 잠은 사치였고 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피를 말리며 버티던 중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 태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저 지금 취업 스펙 쌓느라 정말 죽겠어요. 면접도 있고 자격증 시험도 있고. 간병은 엄마가 좀 감당하셔야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잖아요. 제가 취업하는 게 지금 훨씬 중요해요. 나중에 성공해서 도와드릴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시간과 싸웠고 병마와 싸웠고 가난과 싸웠습니다. 아들 태서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20분만 와서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는 성의 없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떠나곤 했죠. 그의 얼굴에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표정이 선연했어요.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만이 가득했습니다. 딸 지우는 결혼을 앞두고 바쁘다며 병원에 와서는 아버지가 흘린 침을 보더니 경멸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눈빛은 저를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전문 간병인을 두세요. 저희가 보기에도 좀 위생적으로. 그렇고 보기 안 좋아요. 시댁에서도 이상하게 보던데요. 이럴 때 돈 아끼지 마세요. 그 보기 안 좋아요 라는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기 안 좋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저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남편과 저는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유물이자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것을, 그리고 언젠가 저도 똑같이 외면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이라고 했죠. 저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제발 와라. 하지만 아들 태서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 곧 있을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딸 지우는 시댁 행사가 있어서 절대 못 간다는 무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일은 50년 부모의 마지막 순간보다 중요했던 거죠. 결국 남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것은 오로지 장영자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놀랍게도 남편이 잠시 정신을 차리셨어요. 희미한 눈을 뜨더니 산소 마스크 너머로 고된 호흡을 하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죠. 영자야. 저는 그의 입술에 귀를 기대며 여보, 나 여기 있어. 걱정 말라고 속삭였어요. 그때 남편이 온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보 미안하다. 평생 당신 고생만 시켰어. 복사기 맨 뒤 서랍 꼭 봐. 거기 봉투 그걸 꼭 숨겨둬. 아이들을 너무너무 믿지는 마. 그게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남편의 고통이 더 클 것 같아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 품에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허전함보다는 제 존재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더 컸죠.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뇌리를 날카롭게 맴돌았어요. 복사기 맨 뒤 서랍 꼭 숨겨둬.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 태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드디어 내가 며느리감을 보는구나. 이제 나도 어엿한 시어머니다 하는 막연한 기쁨이 잠시나마 들었죠. 저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가정을 이루면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 교양 있는 척하지만 속내는 차가운 며느리가 어머니 신혼집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 서울에서 전세금 5억 정도는 기본인데 태서 오빠 혼자서는 당연히 무리니까 시댁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저희 친정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리 아니겠어요? 5억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노골적인 요구와 해진 부모의 무언의 압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을 본 태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은 곧 동조였죠. 그날 밤 저는 비로소 남편의 유언을 실행에 옮겼어요. 복사기 맨 뒤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는 남편이 미리 변호사와 공증했던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태서에게 1억 원, 지우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장영자 아내가 평생 편히 살도록 한다. 남편의 재산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따라 태서에게 1억 3천만 원, 지우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돈이 제가 아는 남편의 전부였으니까요. 그 돈을 받고 나자 며느리 혜진의 태도는 확연히 변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당했고 혜진이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도했죠. 저는 그저 돈을 대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딸 지우였어요. 엄마 오빠한테는 1억 넘게 주고 저한테는 왜 5천만 원이에요? 엄마는 역시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 원망 가득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얼음처럼 얼어붙게 했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돈을 주는 도구로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재산 분배의 불평등으로 재단되었습니다. 며느리 친구가 야, 저분이 혜진이 시어머니? 와, 옷차림 진짜 복사집 아주머니 맞네. 완전 촌스러워 혜진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저러면 안 되지. 진짜 짜증나. 우리 엄마 친구들, 거래처 사람들 다 보는데 저런 분이 시어머니라니 정말 창피해 죽겠어. 그냥 오지 말지 왜. 왔어.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주에게 줄 떡을 조금 가져오려고 뷔페 테이블로 향했어요. 온몸이 수치심으로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손주 생각에 참았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주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자리엔 좀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오셔야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태서 오빠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주세요. 정말 쪽팔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 순간 50년간 쌓아온 인내의 제방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간절히 아들 태서를 바라봤죠. 태서야, 내 아비가 피땀 흘려 너희를 키웠는데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제발요. 이 모든 게 우리 체면 문제예요. 결혼식장에서도 하다못해 손자 돌잔치에서도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제발 좀 독립하세요. 저희한테 짐이 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50년을 너희만 위해 살았는데 내 아비가 남긴 유언대로 내가 정말 너희를 너무 믿었구나. 내 아비의 마지막 말이 이 뜻이었구나. 그날 밤 장영자님은 집에 돌아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76년.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선명하게 들려온 것 같았어요. 복사기 맨 뒤 서랍을 꼭 숨겨둬.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50년 동안 한 번도 온전히 열어보지 않았던 그 서랍을 열었어요. 맨 뒤쪽에 두꺼운 비닐 봉투가 꼼꼼하게 숨겨져 있었죠.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통장, 여러 개, 주식 증권, 부동산 관련 서류,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복사집에서 번 돈, 장기로 따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만든 돈, 절약하고 아껴서 투자한 돈이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충격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의 상속인은 오로지 장영자로만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줬던 1억 5천만 원은 그가 남긴 전체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였던 거죠. 남편은 자신의 죽음과 아이들의 배신까지 모두 예견하고 저를 위해 마지막 생명줄을 남겨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을 떠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 미안하다 평생. 내게 고생만 시켰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날을 대비해왔다. 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태서가 병원에 와서는 아버지 회복되시면 요양원 같은 데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간병은 힘드니까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우가 내가 흘린 침을 보며 찌푸린 얼굴을 할 때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자랑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노인이 되어버린 거다. 장기판의 말처럼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죠. 여보, 아이들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 시대와 그들의 시대가 다른 거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 아이들의 그림자로 살았으니 이제는 장영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 돈으로 당신이 평생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거라. 여행을 다니고 배우고 즐거움을 찾거라. 이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내 마지막 수다. 당신의 행복을 빌며. 장영자님은 편지를 꼭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회한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는 순간 저는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런데도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예견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큰 유산을, 아니, 저의 독립, 자금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짐도 창피함도 되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장영자로 살아가겠다. 장영자님은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다음날 아침 태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서야, 엄마가 멀리 이사 간다. 태서는 당황했죠. 엄마, 무슨 소리세요? 어디로 가시는데?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는 단호하게 하지만 평온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이상 너희들의 창피함이 되지 않을게. 엄마 행복한 모습 잊지 말고 기억해둬.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서울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전부터 그리워하던 속리산 기슭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50년 만의 귀향이었죠. 새로 산 집은 소박했지만 제 마음처럼 넓고 평화로웠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창피하다는 말을 들을 일이 없는 진정한 나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어요. 장영자 학생, 정말 젊은이들보다 배우시는 게 빠르시네요. 라는 칭찬을 76세에 처음 들었어요. 등산을 시작했더니 예전에 잃어버렸던 체력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수채화를 배우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한지 처음 알았어요. 제 삶이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태서와 지우가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혼자 오지랖을 하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왔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복잡하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에게 관리 맡기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 돈은 엄마가 쓸 거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보고 싶어.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걱정한다면 이렇게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존중해줘. 나는 너희의 짐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 장영자란다. 저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후회할 여지조차 주지 않고 그저 제 삶의 변화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장기왕이었죠.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현명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 수였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사랑이었죠. 아들과 딸은 더 이상 저의 화려한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머니가 어디서 저 많은 돈을? 이라는 의문과 혹시 어머니가 돈을 다 쓰시면? 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저에게 뒤늦은 존중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세상을 떠나 저만의 장기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속리산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나눔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30억 혼자
쓰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죠. 저는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책과 지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 기부했어요. 이름하여 장기왕의 도서관. 남편의 이름과 그의 사랑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데 쓰이길 바랐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나눌 때마다 영자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라는 따뜻한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유산이 아닐까요? 장기왕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승부와 돈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으로 기억되는 거죠. 제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저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도서관에서 만난 78세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전직 국어 교사이시죠. 제게 책을 읽어주시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함께 책을 읽고 산을 걷고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들은 젊은 시절의 맹목적인 사랑보다 더 깊고 감동적이었어요.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영자 씨,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매일매일 감동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가장 빛나는 장영자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평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불리다가 한 사람의 여자로 장영자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 이 기분, 이게 바로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영원히 고맙지만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이 장기판을 제 손으로 제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두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영자님의 76년 인생의 여정 어떠셨나요? 눈물과 분노, 회한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자신을 찾아 빛나게 홀로 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가족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분명 숭고한 사랑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역시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장영자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공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복사집 아주머니에서 도서관 관장으로 장기왕의 아내에서 76세의 로맨스 주인공으로 거듭난 장영자님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한 새로운 장을 펼쳐보십시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세상 모든 장영자들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